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 5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잡아본 이 큰 타이틀은 강원 인문학의 참모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무겁죠, 제목이. 또 한자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강원 인문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자주 우리 귀에 들리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처음에 인문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학 할 때 그 인문학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설명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했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 그 인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고통이 따르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원 인문학 이렇게 했는데, 뭐 강원은 강원도니까 강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인문학 이라고 할 때의 이 인문학이 도대체 뭐냐? 인문학이. 그거부터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주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자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자는 요 밑에 다 써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자는 이 뜻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윗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 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 인자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과 X가 합해진 게 문이에요. 즉 인문학의 어떤 요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 플러스 X니까 이 X는,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고, X는 그럼 뭐냐? 이것은 옛사람들이 이 무늬를 표현을 할 때에 어떤 것은 동그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세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네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별표일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무늬를 X로 표시를 한 겁니다. 다 표시 못하니까. 고로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사람 무늬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무늬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과연 무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무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즉 사람은 누구나 개인이 생김새가 틀리듯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의 결국은 역사인데, 이 이야기가 전부 틀리거든요. 그렇죠? 갑돌이와 을돌이와 병돌이의 이야기는 전부 틀립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전부 틀리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결국은 인문, 즉 인문을 탐구하는 학문, 그게 인문학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강원과 합해버리면 결국 강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강원도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 사전을 딱 뒤져보면 인문학 그러면은 언어,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철학 따위를 일컫는 학문, 이렇게 되겠어요. 따위를 일컫는 학문.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문학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또는 철학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역사를 고찰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활동을 인문학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강원 인문학은 강원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모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참모습이란 말을 썼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해서 이 5차례에 걸쳐서 이 강원 인문학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서 그 5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강원도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가 이 강원도는 제가 잡은 타이틀이지만 강원도는 모향이다. 이런 타이틀로 강원도는 모향이다. 한자를 읽겠습니다. 모양. 강원도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타이틀 하에 첫 번째 항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전국에 현재까지 한 450차례, 제주도를 포함해서 한 450차례의 초청 강연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요새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그 강의 활동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450차례의 그 초청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을 받거나 또는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적인 그 질문의 요지 또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에 관한 건데 이미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우선 경상도 이렇게 하면 제가 이 경상도 경우도 그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한 5차례 정도 이렇게 초청 강연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이 안동의 톨게이트를 이렇게 딱 나가면은 큰 아치가 이렇게 서져 있습니다. 아치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아치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굉장히 속으로 야, 이 건방지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다. 안동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력을 알고 보면 또 이해도 가는 수긍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상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경상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겠지만 경상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예를 들어서 태계 이황, 이태계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는 도산서원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 많이들 가보시기도 했겠죠. 하회마을 이런 이미지가 이런 단어들이 개념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퇴계, 도산서원, 하회마을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이미지, 공통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전통 또는 유림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림. 이런 두 가지 이렇게 키워드로 압축시켜 볼 수 있는데 해서 경상도는 예로부터 그 전통적인 이미지는 전통과 유림의 고장이다. 전통과 유림의 고장이다. 이것이 발전돼서 아까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이제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이 개략적인 말씀만 드려보이는데 한번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도 하면은 똑같이 뭐가 떠오릅니까? 전라도 하면 우선은 뭐니 해도 춘향전 또는 판소리 그 다음에 이 마시는 차에 관한 어떤 법도라든지 예도라든지 이걸 이렇게 다도의 고장 또 거기에 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도 또 그림의 그 회화의 한 장르라고 하는 이 남종화의 고장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춘향전, 판소리, 다도, 남종화
요 위쪽하고는 사뭇 다르죠. 좀 느낌이. 결국은 뭐냐? 이게 다 문화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 즉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전라도는 예술의 고장, 즉 예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충청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청도는 떠오르는 게 주로 사람에 관한 거예요. 무슨 사람? 뭔가 이렇게 참 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관순 열사라든지 또는 그 현충사가 아산에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물론 이순신 장군이 충청도 분은 아니지만 그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이 매헌 윤봉길 의사, 윤봉길이라든지 이러한 또 누가 있을까요? 백담사에 있었던 그 만해 한용운 선생, 이런 분들이 또 그 사육신의 한 사람인 그 홍성인가요? 홍성 출신이죠 아마. 성산문, 이런 사람들이 쭉쭉 떠오르거든요. 지금 얘기한 이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만해 한용운, 그 다음에 매헌 윤봉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느낌, 휠은 뭡니까? 휠은 한마디로 지사예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 또는 자기 어떤 주군에 대해서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충성을 다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즉 이 얘기를 딴 말로 바꾸면은 결국은 충청도는 뭐가 되는 거냐? 충절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경상도는 전통과 유림의 고장이요, 전라도는 예향이며, 충청도는 충절의 고장이다, 고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면 지금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이 강원도 인문학, 즉 강원 인문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전통적인 어떤 이미지를 지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는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강원도 하면 제가 많은 수백 차례의 그 강연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또 거꾸로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전통적 이미지는 뭐냐 했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나오는 키워드는 감자, 옥수수, 즉 감자, 옥수수의 고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산, 강, 바다, 이런 것들도 떠올립니다. 감자, 옥수수, 산, 강, 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아까 살펴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키워드나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통과 유림의 고장, 또는 예향, 또는 충절의 고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와 관련된 거냐?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키워드나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 강원도의 경우는 감자, 옥수수, 산강, 바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건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 자연이죠. 자연. 이 자연이라는 말이 그냥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말로 의미로 바꿔보면은 결국은 자연이다 하는 것은 비인문적이다, 즉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비인문적이다. 이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인문적이라고 한다면, 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인문학 할 때 그 의미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요. 사람의 이야기. 근데 이 강원도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자연의 이야기, 즉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비인문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강원도는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와 달리 사람의 이야기는 없는 것이냐? 그게 부지부식간에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강원도는 사람의 이야기가 없어. 전부 자연의 이야기, 감자 옥수수 얘기밖에 없어. 이렇게 자칫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 10년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2011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어떤 책을 냈는데, 우리 사나이 문학을 입히다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써서 냈습니다. 출판은 교보문고에서 했고, 근데 그것이 참 럭키하게도 저도 놀랄 만큼 나오자마자 상당히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어가지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그 인문 분야 책의 그 서적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는데 탑 10에 들어갔습니다. 탑 10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도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중앙지에 상당히 그 여러 번 이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로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5권 정도 썼습니다만, 그때 상당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 질문을 받았어요. 아, 그 책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나오자마자 말이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 더군다나 당신은 무슨 예를 들어서 책을 계속 써오던 사람도 아니고, 계속 어떤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냐. 저도 사실 스스로 자문을 해봤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제가 책을 잘 쓴 것도 있죠.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이유는,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그저 강원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자 옥수수, 즉 비인문적인, 인문적인 컨텐츠가 없는 고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은 우리 사나이 인문학을 입히다라고 하는 책은 강원도의 사람 이야기로 꽉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강원도에 대한 재발견이랄까요? 재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원도가 비인문적인 고장만이 아니고 강원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상도는 전통과 유림의 고장이고, 전라도는 예양이고, 이 충청도는 충렬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강원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 스스로 책을 내고 나서 강원도의 성격 규정을 저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모양. 강원도는 모양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쓰는 말도 아니고 사전에는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 즉 고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는 이 모양이라는 의미에 아주 주목했습니다. 강원도는 모양이다. 어떤 의미로 모양이라고 했을까요? 진실로 알고 보면 감자 옥수수만 나는 고장이 아니라 강원도가 어떤 우리 역사와 문화와 신화에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고향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머니, 이 어휘 못자니까요. 처음이다, 또는 조금 고상한 말로 시원이다, 또는 태동이다, 또는 치유,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고, 뭔가 이렇게 달래는 곳, 또는 위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저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이다. 그 뭐가 처음이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도 또 다음 시간쯤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도 이 강원도가 처음을 기록하는 것이 많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역대 왕족 예를 들어서 저 부족국가서부터 해가지고 맥국이라든지 예국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저기 들어선 신라라든지 또 그 전에 사만시대라는 게 있었죠. 마한진한 변한 진한이라든지 뭐 신라라든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조선까지 처음과 시작이 강원도에서 장식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모양이라고 하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면에서 처음이자 시작이고 치유와 위무의 보장이냐 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두 번째는 인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인문이라고 한 말을 썼으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죠.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인문적인 측면에서 그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선 이 정서적이다 하는 말은 왠지 모르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원도 하면은 뭔가 푸근하게 느껴요. 그리고 지금이 피서철입니다만은 피서철에도 지금 제주도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역시 제일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2011년도에 그때의 그 강원도를 방문하는 숫자 인구가 연인원으로 쳤을 때 1년 연에 그 9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억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많이 찾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가끔 이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결국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은 강원도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고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할 때에 주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시쳇말을 튀는 데가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 숲이 좋아서? 아니면 산수가 미려해서 아주 뛰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럴까요? 그렇게 산수가 뛰어난 곳은 우리나라에 꼭 강원도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산수가 뛰어난 곳이 많이 있죠. 왠지 모르게 이 강원도는 여 앞에다가도 썼지만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런 느낌, 뭔가 푸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연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강원도는 처음에 아까 모양이라고 얘기했을 때처럼 처음이자 태동이고 시원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지리 하면 여기에도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강도 있고 그런데 강줄기만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우리나라의 큰 젖줄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가 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원천이고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이게 근원이고 또 인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태동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서 시작해요. 양수에서. 그것도 물이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그 물질이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반도를 그 적셔주는 한반도의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 이제 물이라고 할 때, 즉 강이라고 할 때에 그 강줄기라고 하는 것이 젖줄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 역시 강원도입니다. 그냥 이 깊이 말고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볼 때도 우선 대표적인 젖줄하면 한강과 낙동강이 있죠. 한강과 낙동강. 이 두 물줄기가 우선 한강을 우선 살펴보면 한강은 아시다시피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는데 이 북한강은 이 금강산의 단발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단발이라는 머리 자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뭐 속설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신라가 망하고 나서 마의 태자가 결국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물론 저는 그것도 그렇게 긍정하는 쪽은 아니지만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삼국유사도 그렇고 이 금강산에 들어갈 때 금강산 초입에 있는 데가 단발령이라고 하는 고개인데 그 단발령 고개에서 금강산을 바라다보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리 깎고서는 속세를 떠나고 싶다 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해서 잘랐다 해서 단발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 단발령에서 시작한 그 물줄기가 화천이라든지 춘천을 거쳐가지고 그 가평을 거쳐서 그 양평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강 물줄기는 저기 오대산에 우통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통수. 저는 이 방송 때문에 직접 여기를 가봤습니다만 오대산은 뭡니까? 동서남북 중 동대 서대 뭐 남대 북대 중대 이렇게 해서 오대산 아닙니까? 그 오대산의 서대 쪽에 이 상원사 쪽의 서대에서 한 1200m를 해발 1200m를 올라가면 거기에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연불암이라고 하는 연불암. 물론 이 스님들이 수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저는 수년 전에 이 방송 때문에 촬영팀하고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는데 1200m니까 한 1시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여기에 가면은 우통수라고 하는 샘터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샘터입니다. 조그만 샘터인데 거기에 직접 물도 마셔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남한강의 시작점이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일제 때 들어와서 그 실계측을 하게 됐죠. 진짜 직접 계측을 해가지고 했더니 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뀝니다. 거기에서 그게 조선지지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그 우통수 이 한강의 발원지로서 여겨지고 있던 우통수가 바뀝니다. 어디로? 태백으로 갑니다. 태백에 그게 검룡소입니다. 검룡소. 그리고 1987년인가 해서 국토지리원에서 직접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작점 더 먼 곳이 그러니까 서해로부터 더 먼 곳이 어디냐 해서 했더니 역시 우통수가 아니라 검룡소가 나왔어요. 검룡소가 32km 정도 우통수보다 더 멀더라. 해서 지금은 현재 남한강의 발원지를 우통수라고 우통수가 아니라 그 검룡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검룡소도 방송 촬영 때문에 몇 차례가 가보기도 했지만 이 검룡소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나의 그 소니까 이 소니까 연못이라고 하는 뜻인데 연못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뭐랄까 폭이 한 5m? 5m 정도 되고 그 둘레가 한 2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조그만 연못인데 거기가 그 한강에 남한강의 발원지로서 현재는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그 명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또 그 문제를 두고선 소유권이랄까, 그 주도권이랄까 다툼을 벌이죠. 예를 들어 태백하고 오대산, 평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것은 32km가 더 먼 그 검룡소가 발원지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 문화적으로는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은 오대산 우통수를 발원지로 삼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발원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측정하는 것이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직선거리냐 아니면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곡선을 따라서 곡선거리를 재는 거냐 했을 때에 이 발원지로서의 검룡소와 그 우통소를 나누어 볼 때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하냐 곡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통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검룡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각도에서 바라다 봤을 때는 어디가 특정한 그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토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지리적으로는 검룡소가 맞지만 역사 문화적으로는 우통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남한강을 그렇게 돼가지고 그 우통수 또는 검룡수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도 결국은 단양을 통해서 충주, 원주를 통해 가지고 여주를 거쳐서 이 서북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어디까지? 양평까지 갑니다. 아까 단발령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양평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그 두 물줄기가 합해져 가지고 이른바 명실상부하게 한 몸이 돼서 거기가 뭡니까? 양평의 양수리예요. 양수리. 또는 우리말로는 두물머리라고 하죠. 그때서부터 진정한 남한강, 북한강이 아닌 그냥 한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서울 도심 한복판을 서울을 지나서 또 이 임진강하고 어우러져서 여기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물줄기가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물줄기라고 하는 것, 한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작점이 어디다? 강원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통수와 관련된 것은 워낙 우리 문헌이나 이런 데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 정조 때에 쓰여진 한성부, 그러니까 한양이죠. 한성부의 어떤 그 모습을 또는 역사를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경지략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경지략. 이 한경지략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궁궐에서 이 새벽녘이 되면 거기서 궁궐에 주로 내시들이겠지만 궁궐 관리들이 한 4-5명이 나옵니다. 말 타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이제 가지 이렇게 하면 이 말 타고서는 한강변으로 말을 몰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게 주로 지금의 서울 남산 기슭이 되겠는데 그 옥수동 일대가 거기에서 딱 당도를 하면 거기에 새벽녘에 나와 있는 뱃사공들이 있어요. 배를 탁 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를 꼭 하면 이제 가지 해서 내려타 가지고서는 이 한강의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쳐 가지고 한강의 폭에 복판 중간쯤 가서 딱 거기다 이제 배를 세우면 거기서 자 시작하지 이렇게 하면은
가져온 물건 중에 이 두레박을 그 가져다가 그 한강 그 물 밑으로다가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강의 깊이가 있으면 중간쯤에 그 두레박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물을 건져내요. 꺼내가지고 그 물을 퍼서 올려가지고 그 퍼올린 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가져온 그 고급 도자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붓기 전에 거기서 이제 뭐랄까 대장 정도 되는 관리들 중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물맛을 보지요.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고급 도자기 항아리가 아니라 고급 도자기에다가 그렇게 퍼가지고서는 다 이제 채우면은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그 궁궐로다가 돌아갑니다. 그 뭘까요? 그 물이 뭘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통수가 그 시절만 해도 이 정조 때만 해도 이 한강물을 그대로 먹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 우통수가 굉장히 아주 뛰어난 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려느냐? 사실 생각을 해보면 궁궐 내에도 그 좋은 음물도 있고 좋은 물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굳이 한강까지 나와서 뜰까? 한강의 그 우통수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통수라고 하는 것은 관련 기록에 보면은 우선 이 우통수는 다른 물과 섞이지 않는답니다. 다른 물과 섞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서 아까 강폭의 강 깊이의 중간에서 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임금님 그 탕제를 다린다든지 아니면 이 마시는 차의 물로 쓰기 위해서 이 우통수를 떴다 해서 이것이 이제 점차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장사꾼이 모이고 그걸 떠다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색계나 하는 그 당시도 뭐 재벌이랄까 좀 부자가 있었을 테고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 그거 마신대 나라님이 그거 마신대 그러면 너도 나도 떠서 먹는 거죠. 자기가 뜰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뜨는 사람들 즉 그 조선판 생수장수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우통수 물은 다른 그냥 강가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뜬 거 하고 비교할 때 한 서너 배는 비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줄기는 낙동강이죠.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다음으로 이 남쪽에서는 제일 긴 강이죠. 낙동강인데 그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태백의 황지입니다. 황지. 황제는 이렇게 쓰는데요. 누르왕자. 많은 분들이 가보시겠지만 이 황지에는 그 못이 3개가 있어요. 상지, 중지, 하지. 이렇게 그 3개의 못이 있는데 거기가 이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우통수하고 검룡소가 그랬듯이 이 낙동강의 발원지도 사실 뭐랄까요 이 역사 문화적으로는 황지가 발원지가 돼 있었고 아까 우통수가 그렇듯이 그 다음에 지리적인 관측에 의할 때는 이 정선의 두문동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너덜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너덜샘.
이 너덜샘이 지리적으로는 낙동강의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황지로 우리 조상들은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이 황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황지는 우선 그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죠. 이름부터가 누르황자 연못지자 누런 연못 뭔가 좀 이름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 문헌에 뒤져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황지가 이 황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황지를 이 황지가 아니라 하늘 천자를 써서 천황 이거는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이 황자는 천황 또는 황제는 황제인데 황지 이렇게 써요. 그럼 이 천황, 황지 이거는 웅덩이, 연못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거를 굳이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각색 내지는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 하늘의 웅덩이다 하는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늘의 샘물?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이 황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개?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풍류가 묻어나는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느 날 언제부턴가 이 누르왕자 황지 단순히 누르왕자를 써서 황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이 스토리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일화 또 속담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르왕자 황지가 된 것은 황씨 부자의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황씨 부자가 있었는데 황씨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인색해가지고 이 시주를 받으러 오는 그 스님을 갖다가 박대를 하고 그 시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걸음을 갖다가 걸망에다가 걸음을 갖다가 붓고 이래가지고 그 살던 집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살던 집이 그 벌을 받아가지고 왕창 무너지면서 거기에 그 집터가 파이고 거기에 연못이 생겼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 도초에 전역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전역에 그런 스토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의림지, 제천의 의림지도 그렇고 강릉의 경포대도 그렇습니다. 경포대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지 아마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도 요르단 지역이죠. 그 얘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탐욕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고 남한테 못되게 본 놈은 벌 받는다 이런 뜻인데 여하튼 이러한 그 황지의 이 탐욕스러운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가지고 전역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 100개도 넘을 겁니다. 전국의 그 호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스토리 비슷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자못 설화라고 합니다. 장자못 설화. 장자를 이렇게 쓰는데 장자 이건 연못 장자못 설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장자못 설화니까 장자못 설화인가 보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 진짜 의미는 장자가 무슨 뜻이냐. 장자가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런 말 쓰잖아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유한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빚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재앙을 자초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황지에서 발원을 한 물줄기가 거기서
그 한 30리 될까요? 30리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구문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이제 물줄기들이 다 모여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낙동강으로 즉 그 이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서 부산의 을숙도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1300리의 유장한 물결이 되는데 아까 거기서 30리 정도 내려가면은 그 아주 특별한 지형이 있다는데 그 지형이 이름이 뭐냐면 군문소입니다. 군문소.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직접 저는 현장에 다 가봤는데 방송 때문에도 가보고 개인적으로 탐방하기 위해서도 가봤는데 아주 특별해요. 이 군문소, 태백에 있는 군문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뚫지 못한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이거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이 깨진 곳이 바로 이 구문소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래가 드물다고 그래요. 드물다고 하는데 이 구문소에 가면 그 물줄기가 아까 얘기한 황지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그 낙동강으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 하나의 큰 연못을 이루는데 그 연못을 보면 지형을 보면은 이 물줄기가 산의 귀퉁이를 야산의 귀퉁이를 뚫고 지나가는 그곳인데 거기가 바로 구문소입니다. 이 구문소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언서, 예언 비교서라고 하는 정감록에도 나와요. 정감록에. 어떤 식으로 하면 이 구문소는 구문소가 어떤 게 축인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소라고 하는 데는 이 자시에 열리고 자시 이 문이 그렇게 옛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자시에 열리고 축시에 문이 닫힌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면은 오곡동이라고 하는 이상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 옛사람들은 이 태백이라고 하는 곳, 구문소 안쪽에 있는 태백이라고 하는 곳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상향의 세계,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의 세계쯤으로 여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밤 11시, 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2시간 단위로 쳤으니까요. 오전 1시까지고 이때에 열리고 축시, 이것은 1시서부터 3시 새벽 이때에 닫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문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1300리의 그 황지에서 출발한 그 유정한 물결이 이 남쪽 이 부산이나 이쪽에 이쪽 지방에 옛날에 그 문명 일어났던 그 문명이 대표적인 가야 문명 아닙니까? 이 가야 문명이 바로 어디에서 혜택을 입은 것이냐? 이 낙동강의 혜택. 원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다 강가에서 일어났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내려왔냐면 이 흥성한 가야 문명을 일으킨 것은 이 황지의 탓이다. 즉 황지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가 가야 문명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한강이나 지금 얘기한 낙동강이나 결국 우리의 한반도의 어떤 생명의 젖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공이 강원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양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에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정서적인 측면, 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바로 인문적인 측면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이게 사실은 훨씬 얘기거리가 많은 건데
차츰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강원도에는 감자 옥수수만 있고 사람은 없어? 진짜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화폐에 인물이 5명 있습니다. 화폐 인물 5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5만원짜리 신사임당,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이율곡, 그 다음에 그 1,000원짜리 태계이왕, 또 하나 누굴까요? 또 하나 500원짜리 얘는 없습니다. 100원짜리 얘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 5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지금 우리가 화폐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인물인데, 이 중에 신사임당, 그 다음에 이율곡, 그 다음에 태계이왕, 이분들의 뿌리가 전부 어디냐? 강원도에 있어요. 그건 차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사임당이 강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율곡, 또 그 이 강원도의 어머니에 의해서 성현으로 이렇게 키워졌으며 또 거기에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물론 원래 본가는 파주지만 태어나기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태계이왕 하면 태계이왕이 강원도와 무슨 상관 있어?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춘천 박씨입니다. 그 어머니가 옛사람들이 되게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네들은 그냥 춘천 박씨만 알려져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심지어 자기 그 관양 또는 본관이 그 지역이 어디를 나타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히 많아요, 사실은. 연안김씨 그러면 연안이 어디야?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풍산홍씨, 남양홍씨 하면 남양이 어디야? 이렇게 되지만 옛사람들은 자기의 본관 또는 관양이라고도 하는데 그 본관 관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록에,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개 그 관양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주 박씨다 이러면 원주인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원주인이다. 그 사람이 서울 가서 또는 충청도 가서 살아도 원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춘천 박씨. 그 어머니가 그 퇴계의 어머니가 춘천 박씨인데 그분이 여기서 사셨던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그 뿌리는 춘천에 있다. 이 춘천 박씨는 이 춘천을 관양으로 하는 유일한 성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릉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릉 최씨, 강릉 김씨, 강릉 김씨, 강릉 최씨, 뭐 강릉 박씨, 곽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만 춘천은 춘천 박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춘천 박씨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이 관양이나 또는 고향이 강원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그러냐?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이 퇴계나 율곡이 우리 역사에서 치는 대표적인 두 성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성현이라고 그 두 분들이 다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아버지는 크게 영향을 못 줬어요. 다 어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훈육이 되고 키워집니다. 어머니,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어머니가 전부 강원도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율곡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곡 같은 경우에는 율곡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스스로 쓴 그 행장이 있어요. 행장. 글이 있다고, 글이. 그게 뭐냐면은 그 모부인 선비 행장이라고 하는 건데, 모부인 선비 행장. 선비라고 하는 것은 내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모부인, 내 어머니 이런 뜻이죠. 모부인 선비 행장에 보면 굉장히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어머니와 관련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율곡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에게 배운 것이 없다. 여자에게 오로지 배웠다. 그것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런 표현. 제가 뭐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성현을 길러졌다. 퇴계 같은 경우도 안동에 가면 그 퇴계의 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묘도 있는데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묘갈지,
즉 어머니 묘의 묘비에 보면 그걸 묘갈지라고 하는데 그 묘갈지에 보면 퇴계가 말하기를 내 일생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럼 아버지는 영향을 못 줬을까? 퇴계 같은 경우는 우선 아버지 자기 태어나고 나서 퇴계가 막내인데 퇴계가 태어나고 나서 7달 만에 돌아가셔요. 이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식, 진성이 씨 또는 진보이 씨라고 하는데 그 이 퇴계는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뭡니까 그 아버지가 이식이 7달 만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걸 누가 했겠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훈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율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원수라고 하는 분인데 덕수이실 이원수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감히 평가하긴 뭐하지만 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그 학식 면에서 또 재능 면에서 뛰어났던 분이었고 또 아버지는 어차피 외지에 나가서 벼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강릉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훈육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까 이 강원도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인문적으로나 이 강원도는 이 시작이고 태동이고 위무와 또는 치유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개의 의미를 압축을 시켜보면 그 꼭지점에 결국은 강원도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모양, 처음이자 시작이다, 시월이다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에 귀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